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근처에서 5만 원권 현금을 담은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 칼날을 피해왔던 두 사람도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정조사도 탄핵 심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국정농단 조사를 빠져나갔던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채 1시간도 안 돼 안봉근 전 비서관도 검찰에 체포돼 이 전 비서관과 똑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두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이 매달 1억 원쯤을 5만 원권 현금으로 가방에 담아 청와대 근처에서 두 사람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남은 2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은 이런 국정원의 청와대 금품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의 집을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이른바 상납이 박근혜 정부 내내 정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기적 상납이 당시 국정원장들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 모두의 자택을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잇따라 소환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경위를 따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수석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연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이번에 국정원 돈 수수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조만간 또다시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검찰은 매달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예전부터 이어온 관행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빼돌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와대에 바쳤다는 논리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올해도 4,900억 원가량 배정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 등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돈이 본래 목적과 달리 국정원의 인사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청와대에 상납됐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건네는 구체적인 대가성을 따지기 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을 빼돌려 상납이 이루어진 만큼 국정원엔 횡령과 배임죄까지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통해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적어도 고의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에도 매년 20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고 있는데 부족한 활동비를 메우기 위한 편법 예산 배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이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는 물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 용처의 불법성을 캐는데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치자금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만큼 실제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년 4개월 동안 꽉 막혀있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에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이는 봉인하고 우선 교류 협력부터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관계 복원의 첫 조치로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영태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오늘 지난 석 달 동안 협상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동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도 경제 보복에도 양국 모두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류 협력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양측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한 뒤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봉인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개선 첫 조치로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 방중과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시진핑 주석 방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힌 이른바 3노 정책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중국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은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取消部署萨德系统，撤出相关设备，中方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사드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즉 사드가 중국의 턱 미친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미사일 운용까지 제약할 거란 겁니다. 우리 정부가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도 없다고 못 박은 것도 바로 이런 의심을 거두려는 조치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MD에 편입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입장을 정부 간 약속 형태로 더욱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대신 중국은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선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 양측의 입장과 관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고초를 겪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선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저자세 협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국가 핵심 이익 침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확 바꾼 배경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 건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자고 발표문에 적었습니다. 종결이 아닌
진행형이란 여지도 남겼습니다. 我们希望韩方言行一致，将上述表态落到实处，妥善地处理有关的问题。 중국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정설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실감한 만큼 한국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이 결국 미국이나 일본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임박한 것도 부담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드 합의는 집권이기 신형 국제관계를 천명한 시진핑 주석의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즉, 이익이 있으면 이 합의가 지켜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 말이 바뀔 수 있는 모호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그러면 한중 협의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청와대 출입하는 정유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문이 나온 걸 보면은 그동안 어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뭐 중국 쪽의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얻은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이 지난 정부에서 추락한 이 한중 관계 신뢰를 좀 회복을 하고 네. 이 대중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거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입장은 바꾸지 않은 채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드 철회에서 꿈쩍도 안 했던 중국이 어찌됐든 이 사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그동안 중국의 보복이 이 국제적인 룰, 어떤 상도의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얘기가 아예 빠진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협상이란 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좀 네.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얻고 싶은 걸 다 얻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중국의 어떤 노골적인 안보 관련 요구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 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사드 문제가 이게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네. 갈등만이 봉합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른바 이 3노 약속을 해줬다는 거 이거는 쉽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노 약속 아까 보셨지만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안 한다, 미국 MD 체계 참여 안 한다, 네. 그다음에 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비롯해서 우리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좀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해서 스스로 좀 족쇄를 채운 거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기존의 우리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런 뭐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갈등이 봉합됐으니까 경제계 우리 업계 쪽에선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중국 뭐 진출 기업은 물론이고 네. 관광업계, 항공업계 이 모두 6허의 귀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겹치면 이 부진 탈출이 좀 빨라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아직 이 교류 재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비자를 통한 단체 관광 상품 재개 이거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는 확인이 되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고 우리가 느끼기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움츠렸던 시장이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중국에 약속을 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해상 요격 체계를 도입하는 걸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 세 척을 2023년부터 전력화합니다. 무장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SM-3와 항공기 요격이 주목적인 SM-6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은 요격 체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노골적으로 SM-3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1,400억 원을 들여 막 개발을 마친 국산 요격 체계 M-SAM의 비용 대비 성능을 비판하며 SM-3 도입론을 펼쳤습니다. 이지스가 곧 들어오는데 그거를 갖다 하면은 이게 낭비다 해서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절순적인 성능을 했고. SM-3는 고도 500km까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해상 요격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SM-3가 도입될 경우 미국 MD 편입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기 이지스함이 SM-3와 관련 발사 시스템으로 무장하면 동해에서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 향후 한미 간 미사일 정보 공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합참이 새로운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세 나라가 모든 나라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SM-3의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와 MD 편입 논란의 폐해를 따져 SM-3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 15년 동안 공장에서 노예처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받은 돈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편법 증여 논란을 빚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증여 방식이 상식적이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따른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증여세 2억 2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엄마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를 추가로 3천만 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엄마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 지급의 근거로 이자 소득세 207만 원을 냈습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차용증을 쓰는 등 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쪼개기 증여를 하였고 추가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엄마와 어린 딸의 회계한 검증 거래입니다. 홍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 8월 이사를 위해 언니에게 2억 원을 빌렸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3당은 홍 후보자가 언행 불일치의 위선자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여권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이것은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 증여입니다. 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절세 방식이고 하지만 고위공직 후보자가 작성하는 검증 서류에 재산 신고가 포함된 만큼 충분히 거를 수 있었음에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은 상식적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이 인사검증 책임을 묻겠다며 다음 달 6일 조국 민정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서도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유네스코가 새롭게 등재했다고 밝힌 78건의 세계 기록 유산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 나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위안부 기록물들이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한 거라며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도 등재는 보류한다고 결정했는데 일본의 전방위 로비에 밀린 겁니다. 권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록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를 땐 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한다는 새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일본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지만 유네스코가 이를 앞당겼습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도저히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 행위를 해왔다. 세계 기록유산은 기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보존 가치로 평가합니다. 유네스코는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 정작 등재는 미루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뒤에 전체 분담금의 9.7%를 내고 있는 일본이 전방위로 압박한 게 먹혀들었다는 분석입니다. 対話等の原則を尊重し、さらなる政治的緊張を回避するよう関係者に求める決議、こうした決議の趣旨を踏まえて適切な対応がされたものである。 유네스코는 기록물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든 방안이라서 유산 등재를 위한 새로운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미국에선 귀신 분장을 하고 애군을 쫓는 헬로윈 축제일이기도 하죠. 언제부턴가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해졌고 놀이공원이나 유치원에서 각종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럼 시민들은 헬로윈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훈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화려한 복장에 호박 막대기를 든 무용수들이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얼굴에 귀신 분장을 한 청소년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 이태원에선 10월의 마지막 주말이면 헬로윈 맞이 길거리 축제가 열리고 요란한 파티가 계속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명절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분장도 하고 하면 이제 신나고 재밌고 약간 그런 기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복장과 분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헬로윈은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일탈이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놀 게 많이 없는데 할로윈으로 인해서 활기차져지고 그리고 억눌렸던 것들이 많이 해소할 수 있는. 하지만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외국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며 헬로윈 파티를 하는데 아이를 위한 의상 마련 등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할로윈데이라서 그런 복장을 입혀가지고 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구입을 해야 하는 면에서 상업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친구들 간의 비교가 되는 면도. 서울 이태원은 특히 이맘때면 만취한 사람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밤낮으로 2박 3일 동안 그냥 흥청망청 마시고 막 취해서 그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일에 너무 심취돼 있다. 축제 기간은 특별히 음주 사고가 많습니다. 그 음주로 인해서 폭행이나 시비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음주를 자제해서 그 즐거운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분장과 파티로만 헬로윈이 확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어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이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배우 고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건물벽에 돌진했을 때 머리를 다쳐 김 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 머리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 된 것 같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검을 마친 시신을 경찰에서 인계받은 유족은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아산병원에 김 씨의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망 소식에 동료 연예인들은 당혹감과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 김주혁 씨의 연인이었던 영화배우 이우영 씨도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따뜻한 인품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전 아름다운 배우의 길을 걸어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김 씨의 발인은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유족 측은 김 씨를 화장해 가족 납골묘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1차 부검 결과는 나왔지만 그 전에 김주혁 씨가 왜 교통사고가 난 건지 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건 일주일 뒤쯤에나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김주혁 씨는 집에서 피부과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차량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더니 옆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4차로까지가 잠시 멈춰선 뒤 이번엔 왼쪽으로 꺾어 승용차를 한 번 더 받고 오른쪽으로 돌진합니다. 차량 운전이 조금 이상했던 상황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차가 뭐 옆에 차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진할 때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동 장치를 밟아도 급가속하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술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돌당한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첫 사고 직후 김 씨가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은 핸들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 중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부검 1차 소견으로 심근경색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고 소속사도 특별한 지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술은 거의 못 먹는, 한 방울도 못하는 친구고 건강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면제 같은 약물 복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고 현장 잔해에선 비염 치료제와 식도염약만 발견됐습니다. 구체적 사고 원인은 일주일쯤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담장이 무너져 형제가 매몰됐다가 70대인 형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며 일흔의 나이에도 계속 꾸준히 일을 했던 걸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일찍 집을 나섰던 아버지를 허무하게 떠나보낸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남 일녀를 둔 가장으로 4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한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3시 반에 출근하면서 7시에 들어오시면 씻고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고. 어제 낮 김 씨는 하수관 배관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묻혀 숨졌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동생은 형이 막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을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막내를 보내면 내가 결혼시키면 난 내 할 일 다 하고 참 언이 없겠다. 근데 좀 결혼 못 시키니까. 일당을 받으면 꼭 손주들 선물을 챙기는 사랑 많은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조금 벌면 형수 아픈데 치료비에서 거의 다 들어가고 손주들 하나 좀 사주고. 동생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자신이 손으로 막기도 했다며 위험했던 현장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이는데 숨지기 하루 전에도 투신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42살 정모 변호사로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당시 검찰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안 TF에 참여했었습니다. 앞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이재영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상황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주변에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오전에도 강릉 바닷가에서 투신했다 구조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데에 대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의 이메일과 SNS,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과 고춧가루 같은 부재료 수요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중국 농산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보따리 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산물 도매상에 관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입장을 받아봤으니까요. 입장을 해주십시오. 창고 안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깐 마늘이 쌓여 있습니다. 정식 수입한 것처럼 포장까지 새로 했습니다. 4개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하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내보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입산처럼 보이는 거죠. 보따리상들이 많이 입국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가봤습니다. 보따리상 한 사람이 들고 나온 농산물의 무게가 대부분 50kg 내외입니다.
농산물을 정식 수입하면 200에서 600%대의 높은 관세가 붙지만 1인당 50kg까지는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 농산물의 경우 정밀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 식으로 들여온 중국산 생강에서 위염과 인후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황이 기존치를 9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 농산물은 연간 17,000톤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둔 데다 내년부터는 1인당 무관세 한도가 40kg으로 줄어드는 것을 앞두고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요즘 어린이용 학습지를 푸는 어른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풀었던 간단한 산수나 외국어 문제를 풀고 똑같이 선생님에게 채점도 받는 겁니다. 자, 과연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건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덧셈, 곱셈, 간단한 산수 문제부터 날일, 달월 같은 초보적인 한자에 니하오, 기초적인 어학까지 누가 봐도 어린이용 학습지를 어른이 풀고 있습니다. 시작.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풀면 마치 아이를 대하듯 선생님 칭찬이 이어집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빨간 펜으로 어렸을 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칭찬받는 느낌이고요. 좀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좀 느끼기 힘들었던 그런 기분을 좀 느끼죠. 이 어린이용 학습지 회사는 최근 성인 회원 수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인 회원을 위해서 따로 마케팅 활동을 한 건 아닌데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취미를 다시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음악과 몸짓에 집중하면서 발레리나 꿈을 다시 꾸기도 하고 제 꿈을 취미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저에게 발레란 꿈의 연장선이다. 바쁜 일상으로 잊고 살았던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쁜 튜튜 입고 이러면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잊고 또 내가 몰랐던 나의 예쁜 모습을 찾게 해주는 거. 어릴 적 했던 학습이나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림을 그렸던 때를 생각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어릴 때의 학습이라든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철없는 어른이라고 취급받았던 키덜트 문화가 이제는 여가와 자기개발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 무려 15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했습니다. 공장주는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줬는데 그 사이 제대로 병원도 다니지 못한 남성은 한쪽 팔을 잃었고 치아도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서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한쪽 팔과 치아 대부분을 잃은 이 남성은 지적장애 3급의 51살 B씨입니다. 지난 1999년 공장 주인 57살 A씨는 B씨를 이 공장으로 데려왔고 15년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B씨는 15년 동안 이 공장 안 숙소에서 지내면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 원가량만 받고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30만 원 정도, 15년 동안 2천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여기다 공장주는 지난 2014년 B씨가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금 등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B씨는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사고당한 팔이 괴사가 되니까 절단한 상태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온 휴업급여, 장애연금까지 모두 착복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공장주를 구속하고 B씨를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공장에서 다른 장애인 한 명도 일을 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개 물림 사고들을 보면 갑자기 개가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첫 보도로 반려견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생후 1년이 넘은 게 엔젤이 기자를 보자마자 달려들며 짖습니다. 조용, 이제 조용. 짖을 때마다 안아줬던 탓에 이제는 외출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나가면은 큰일 너무 짖어서 추석 때도 막 밖에 나갔다가 시장 사람들한테 욕먹고. 동물행동 전문가와 나가봤습니다. 주인을 끌고 다니시피 하며 보이는 대로 짖어댑니다. 조용. 지금 습관 바로처럼 좀 짖게 돼 있잖아요. 주인한테 자꾸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렇게 돼요. 집안에서 주인과 1대1 애착 관계만 형성되다 보니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이 떨어진 건데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개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딴 생각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 바꾸기를 먼저 연습을 해서요. 20분 남짓 목줄로 통제하는 훈련을 했을 뿐인데 엔젤의 짖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짖지도 않고. 생후 1년 넘은 어른 개는 산책 시 반드시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쓰고 주인에 맞춰 걷게끔 훈련해야 합니다. 긴 줄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게 놔두면 사냥 본능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어떠한 냄새를 맡게 해주게 되면은요, 먹이 활동을 통한 사냥 본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보고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강해집니다. 훈련된 개라도 언제든 공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귀엽다고 남의 개를 함부로 만져선 안 되고 큰 개가 달려들 땐 당황해서 소리를 질러선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더 자극을 한다는 거죠. 개에게 공격받았을 땐 두 팔로 목부터 보호하고 달려드는 개 옆으로 휴대전화 같은 사물을 던져 관심을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매장 안에 머무는 손님들에게도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머그잔이나 유리컵을 아예 쓰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곽상은 기자가 대안까지 함께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 음료를 주문하자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무조건 테이크아웃 무조건 그냥 원하시면 드리는데요. 굳이 저희가 여쭤봐서 드리진 않아요. 머그잔이나 유리잔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매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용밖에 없어요. 아예요? 매장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며 환경부와 협약까지 맺은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직원들은 손님 탓만 합니다. 편의점에선 의뢰 상품을 무상으로 비닐봉투에 담아줍니다. 성형 무상봉이라고 해서 20원씩 써요. 근데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마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그컵 줄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싸움도 일어날 뿐더러 단속하기는 힘들겠죠. 그 사이 한동안 감소 추세던 일회용 컵 사용량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서두르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일회용 컵을 이제 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고요. 계속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해요. 환경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시민의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정치권의 양보 없는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박뭉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성범죄자에 빗댄 여당 의원 발언에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난 기자입니다. 며칠 전 박문진 국감에서 설전을 벌였던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고영주 이사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두 사람의 화해를 권하자 신 의원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10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을 했던 범인, 강간 추행범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윤리위 제소를 언급하며 발끈했고 회의는 1차 중단됐습니다. 겨우 속개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을 반복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념 문제, 공안 문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당이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질문 공세를 펴자 회의는 또다시 파행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걸 막습니까? 자,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선 오늘 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여당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자 보수야당은 노무현 정부도 조사 대상이라며 맞섰습니다. 정무위에선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놓고 복지위에선 야당의 손팻말과 상봉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13개 국회 상임위 대부분에서 난타전이 이어졌는데 내일부터 시작될 법안과 예산 심사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여름철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의 위협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미세먼지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국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2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시 발표한 기후변화와 건강보고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고 인간의 수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지난 2015년 2만 명이 미세먼지 오염으로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악화돼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의 피해가 컸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도시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체제 문제나 인구수에 대한 거나 그리고 저감 장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염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폭염에 노출된 65세 이상 인구는 15년 전보다 1억 7,5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폭염은 탈수로 인한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노인은 폭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기상기구 등이 참여한 이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해 지난 한 해 145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중대 분수령에 도달한 가운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미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폴 매너포트 등 당시 캠프의 핵심 인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불법 해외 로비와 돈 세탁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소된 매너포트는 공화당의 선거기획통으로 트럼프 캠프의 선대 본부장으로 활동하다 과거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집권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나 하차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입니다. 백악관은 이번에 기소된 부분이 매너포트의 캠프 합류 이전 혐의로 지난해 대선 캠프와는 관련 없는 개인 혐의임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no activities or official capacity in which the Trump campaign was engaged in any of these activities. Most of them took place well before the campaign ever even existed.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으며 정작 수사할 부분은 민주당 힐러리 캠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에게 튈 수 있는 불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캠프 차원의 내통 혐의로 추가 기소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해임으로 맞설 경우 탄핵론이 다시 부상하는 등 미국 정가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조금 전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넘겨졌습니다. 성화는 전 세계편으로 내일 인천에 도착한 뒤 개막일까지 전국을 돌며 봉송됩니다. 아테네에서 정희돈 기자입니다.
제1회 올림픽이 열린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비보이 공연도 함께 펼쳐지죠. 그리스 전통 복장을 한 여사제들의 무용 공연에 이어 1992년 알베르빌에서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던 쇼트트랙 스타 출신의 김기훈 씨가 그리스 전역을 돈 성화를 들고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난 24일 채화된 성화를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뒤 그 불꽃을 안전 램프에 옮겨 담습니다. 최대 57시간 동안 꺼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안전 램프에 보관된 성화는 잠시 후 전세기로 옮겨져 귀국길에 오릅니다. 성화를 운반하는 운반 기구도 아주 안전하게 제작이 돼 있고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코노미석에 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올림픽 개막 100일 전인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개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 2018km를 돌며 올림픽 열기를 띄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성화가 도착하면 좀 더 성화 봉송을 통해서 올림픽 열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평창올림픽 성화가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올림픽 개최지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SBS 정희돈입니다. 내일 성화가 도착하면 앞으로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정확히 100일이 남게 됩니다. 올림픽을 빛낼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창 신화를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병민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G-100일을 맞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각 종목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8개, 종합 4위 목표 달성에 앞장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선수들은 자신감 있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경험이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자신 있고 올림픽 매스 스타트 첫 번째 금메달 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올림픽이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응원이랑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의 첫 경기인데 모글이 국민 여러분께 재밌는 올림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입을 단복도 처음 공개돼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최민정, 최재우 등 단복 모델로 깜짝 변신한 선수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이내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평창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등 국제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을 통해 막바지 올림픽 준비를 이어갑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기아의 한국 시리즈 11번째 우승의 1등 공신은 단연 에이스 양현종 투수였습니다. 2차전 완봉승에 이어 어제 5차전에선 우승을 확정하는 투혼의 구원 역투로 오랫동안 기억될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아가 한 점 차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던 9회 말 기아 팬들의 천둥 같은 함성 속에 그라운드를 밟으며 양현종은 먼저 세상을 떠난 옛 동료들과 열성 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달라고 하늘에 있는 두한이나 호세리만 선수나 철호나나 기도도 많이 했고.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고 흔들리던 양현종을 안정시킨 건 포수 김민식의 유머였습니다. 대투수가 지금 긴장하냐고 정말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에 제 스스로도 힘도 많이 났었고요. 좀 동료의 실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자신의 공을 믿었습니다. 과감한 직구승부로 두 타자를 범타 처리해 국적으로 우승을 확정한 뒤 8년 동안 참았던 포효를 토해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가을 잔치를 통해 이 시대 최고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양현종은 사상 첫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MVP 동시석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거포 문성민 선수가 V리그 최초로 서브 에이스 250개를 돌파했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에는 첫서리가 내리고 날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주 후반까지 추위에 대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근길은 비교적 덜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이후로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으로는 날이 점차 건조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화가 심하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증여 방식을 청와대가 오늘 상식적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상식으로 여길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이렇게 긴 설명과 해명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